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윤대현입니다. 네.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네. 제가 그다음 한 25년에서 좀 정신과 의사에서 좀 관상을 보는데요. 제가 이렇게 오늘 안 오셔도 될 분들만 오시고 네, 진짜 제 강의를 들어야 하실 분들은 어디서 헤매고 계시지 않나. 이 마음 관리도 이 빈익빈 부익분이 있어 다 얼굴들이 평안해 다 보이시는 우리 선생님들만 오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스트레스 관리라는 게 마음 관리인데요. 저랑 한 50분 정도 마음 관리를 어떻게 할까 이런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저는 지금 강의를 하고 있지만 강의를 들을 때도 많이 있는데요. 어떠세요? 여기 사실은 좀 좋은 이야기 좀 들어보자 해서 시간 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막상 강의를 시작하니까 좀 나른해지면서 졸립지 않으세요? 네, 보통 이게 아니라고 크게 흔드시는 분들이 제일 먼저 잠이 오시기도 하시는데 강의는 졸립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저도 강의 들을 때마다 왜 이렇게 강의만 들으려고 그러면 졸린가. 가끔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는데 무슨 해외 학회를 갈 때가 있거든요. 그 외국 교수 중에 꼭 듣고 싶은 강의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제 입장에서 돈도 들이고 막 시간도 들여서 갔는데 드디어 제가 딱 듣고 싶은 그 교수가 강단에 올라와서 잠깐 눈을 감았어요. 눈 좀 안정을 취하는 거 잘 들어야겠다. 근데 눈을 다시 떴더니 그 교수가 없어졌더라고요. 제가 한 30분쯤 자버린 거죠. 그래서 망했는데요. 자려고 하는데도 왜 이렇게 잠이 안 오는 거 하면 거꾸로 자지 말아야 될 것에는 이렇게 또 잠이 오는 이런 거죠. 여기도 한 3분의 1 정도는 잠이 안 오는 불면증 때문에 고생하셨을 수 있는데요. 정말 막 3, 4일 밤을 꼬박 세우신 이런 분들도 저한테 오시거든요. 제가 그런 심한 불면증 걸리신 분도 한 방에 주무시게 하는 팁을 갖고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네, 강의를 들으러 가시라 그러면 다 잠이 쏟아진다고 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자려고 그러면 오히려 잠이 안 오고 심한 불면증 걸리신 분도 거꾸로 잠을 자지 마라 하는 곳에 가면 잠이 오는 이런 경험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마음 관리가 어려운 이유는 내 인생의 좋은 친구인 마음이 내 말귀를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런 거죠. 불면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아내분이 남편이 이 이야기할 때 너무 열받는다고 하세요. 사실 나쁜 얘기도 아닌데 여보 마음 편히 먹고 자봐요. 그러고는 코 골고 그냥 자버리는 남편을 볼 때 너무 밉다 이런 얘기하는데 남편이 일부러 그런 얘기를 한 거는 아니겠죠. 뭐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날까요? 마음 편히 먹는 게 이제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저도 막 진료 보다가 그러면 안 되는데 점심시간 가까워지면 정신과 의사가 절대 하면 안 되는 얘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마음 편히 먹고 사세요. 스트레스 받지 말고 사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 내 마음은 내가 직접 소통할 수가 없거든요. 스트레스 관리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음 관리인데 마음 관리가 어려운 이유는 마음과 한글로 소통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많이 경험하실 거예요. 불안하지 말자, 행복하게 생각하자 이렇게 얘기해도 잠깐 효과가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잘 되지 않는. 그러니까 마음 관리라는 거를 좀 다르게 표현하면 한글을 쓰지 않는 내 뇌 안에 있는 내 평생의 중요한 친구인 마음과 어떻게 잘 지내볼까 이런 내용이기도 하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니까 그런 게 어딨어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마음이 자기가 쓰는 언어가 어떤지 잠깐씩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어제 꿈 꾸셨나요? 꿈 안 꾸셨어요? 네. 하루 종일 꾸셨다고요? 네. 꿈 다 꾸셨어요. 꿈이 기억이 나느냐 안 나느냐지 우리 모두 꿈을 꾸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꾼 것 같아도 그렇진 않고요. 보통 한 3, 40분 정도 꾸는 걸로 되어 있는데 꿈을 꾸다가 깨어나면 기억이 나고 참고로 제 강의는 이렇게 적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논리, 지식이 아니라 이게
필이 닿아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또 열심히 적으시는 것도 좋고요. 뭐 취향대로. 꿈을 다 꾼 다음에 깨면은 기억이 안 날 뿐 우리는 다 꿈을 꾸고 있죠. 여기 혹시 본인이 꾸는 꿈을 다 해석하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나는 내 꿈의 내용을 100% 이해한다. 쉽지가 않죠. 만약 그런 능력이 있으면 이거 아르바이트 하면은 뭐 수천도 벌지 모르겠는데요. 그만큼 사실은 꿈은 어렵다 생각을 하는데, 근데 사실 이거 되게 이상한 거죠. 꿈이 남이 만든 건가요? 뭐 다른 영화 제작소에서 만든 건가요? 꿈을 만드는 영화 제작소가 어딨냐면 바로 마음에 있습니다. 내가 예술가가 아니어도 내 마음에는 어떤 복잡한 영화를 만드는 영화 감독보다도 더 상징으로 가득 찬 도무지 내가 만들어 놓고도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를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시적 언어, 은유적 언어, 상징적 언어를 쓸 수 있는 예술가를 내가 다 품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 상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꿈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부부 사이에 뭐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죠. 여보, 어제 우리 젊었을 때 연애하는 꿈 꿨어. 뭐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는데, 사실 이 꿈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꿈은 다 상징이기 때문에 아내의 꿈에 나온 내 남편은 내 남편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로맨스의 욕구가 있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죠. 요즘 우리 여성분들이 많이 좋아하는 배우 누가 있을까요? 뭐 공유 씨가 나온 드라마를 봤더니, 자, 저런 멋진 남자랑 나도 언제 다시 태어나면 로맨스를 뭐 이런 생각을 하다 잠이 들게 되면, 그게 영화화 되는데, 대놓고 공유 씨가 나오면은 너무 죄책감에 빠지기 때문에 우리의 영화 감독이 싹 바꿔 놓습니다. 공유인데 내 남편이 쓰는 안경을 탁 씌워 놓는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이제 정신분석학자들은 꿈의 해석 1장 1절에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기한 언어를 쓰는 그런 마음이란 친구를 우리가 다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와 좀 잘 지내는 게 중요한데요.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용어 우리가 많이 쓰죠. 내 마음은 내가 다 잡고 조종해야 돼. 제 외래에 오시는 선생님들 중에 증상 때문에도 힘들지만 내가 내 마음 하나 잘 다루지 못하는 게 너무 속상하고 더 짜증이 난다 라고 이야기 하시는데요. 마인드 컨트롤은 뭐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너무 내 마음을 내가 조종하다 보면 더 힘이 되게 됩니다. 스트레스 관리는 스트레스를 안 받거나 내 마음을 너무 조종하는 게 아니라, 또 마음이 지쳤을 때는 너무 더 조종하면 이게 더 마음이 지쳐버리게 되죠. 그래서 마음 관리를 잘하는 거는 내 마음이 좋아하는 것들을 해줄 때 마음이 힘이 세지면서 내가 어려움이 당할 때도 더 긍정성, 행복감을 유지시켜주죠. 이걸 이제 심리용어로 회복 탄력성이라고 그러는데요. 어려운 일이 탁 터졌을 때 내 마음을 지키는 그 능력이 다 차이가 납니다. 어떤 분들은 그 일이 끝났는데도 뭐 1년, 2년 괴로우신가 하면 굉장히 괴로운 상황인데도 튼튼한 마음을 갖고 있어서 괜찮아. 뭐 이런, 이게 마음이 나를 도와주는 거거든요. 근데 마음이 나를 도와주게 하려면요, 잔소리만 해갖고는 안 됩니다. 마음아 날 도와줘. 처음엔 도와주지만 마음이 너무 지치게 되면 몰라. 나 네 인생에 개입하고 싶지 않아. 나 짜증나. 뭐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 관리, 스트레스 관리는 내 뇌 안에 있는 중요한 친구 마음을 어떻게 기분 좋게 해서 나랑 잘 지내는가, 이런 건데요. 근데 그거를 잘 해주지 않으면,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마음 충전입니다. 마음도 지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등산을 하면 다리가 뻐근하듯이 너무 마음을 쓰기만 하면 마음도 지칠 수가 있는데, 그래서 한 10년 전부터 심리 용어로 좀 중요하게 여겨지는 게 번아웃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도 방전이 되듯이 우리 마음도 충전을 안 해주고 그냥 쓰기만 하면 번아웃, 소진, 지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 강의는 이 중요한 마음이 지쳤을 때 어떤 일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잘 충전할 수 있을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디론가 떠나고 싶냐? 이 질문에 어떤 단어들이 떠오르시나요? 네. 뭐 제주도 가고 싶어요. 일본 가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지구 끝에 가고 싶다. 지구를 떠나고 싶다. 이러면 이게 약간 좀 여행과는 느낌이 다르죠. 어떤 제가 KBS에서 한번 강의를 했더니 KBS 여자 아나운서분은 주말에 한국말이 안 들리는 곳에 가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심리용어로 심리적 회피 반응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병적인 건 전혀 아니고요. 우리한테 언제든지 일어날 수가 있는데요. 우리 마음은 지치면 똑같은 현재에 있지만 좋은 것보다 더 부정적인 게 많이 보는 현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에 부정적인 게 더 많이 보이니까 현재가 싫어지고 현재로부터 어디로 떠나고 싶은 이런 회피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요즘 뭐 이효리 씨 이런 분들 때문에 조용한 시골에 내려가 사는 거, 저도 멋진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를 찾아오는 직장인 분들 중에 또 그거를 용기 있게 감행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선생님, 직장, 회사를 좀 그만두고 한 1, 2년 조용한 시골에 내려가 재충전한 후 다시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 18분이 다시 저를 찾아와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망했다라고 그러십니다. 괜히 조용한 시골에 내려갔더니 머리는 더 복잡하고 괜히 멀쩡한 직장은 그만둬서 스트레스가 여러 배 오르기만 했다 이런 거죠. 이게 뇌가 뭔가 고요하게 잘 작동을 해야 좋은 환경도 좋은 거지, 뇌가 지쳐서 현재가 싫은 것 때문에 딴 데 가면 뭐 시골이 아니라 남극을 가도 이게 해결이 되지 않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마음은 논리적 언어를 쓰지 않고 이렇게 느낌이나 신체 증상 뭐 이런 걸로 자기를 표현을 대신하거든요. 요즘 대책 없이 멀리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면 멀리 가시기 전에 이게 혹시 마음이 지쳐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해서 직장인 분들이 오셔서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하면 저는 일단 말리고 보는데요. 이 마음이 지쳐서 멀리 떠나고 싶을 때는 중요한 결정을 안 하는 게 필요하죠. 일단은 혹시 이게 지쳐서 그런 게 아닐까? 좀 마음을 충전해보자. 뭐 이런 좀 지혜를 가질 필요가 있는데요. 뭐 마음 관리라는 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받는 와중에서도 내 마음의 따뜻한 기운, 긍정성을 유지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좀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울의 반대말 하면 요즘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 행복이나 그와 비슷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울하면 불행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는 건데요. 다 행복하고 싶으시죠? 우리가 행복에 대해서 우리 뇌 안에 딱 틀로 잡힌 것 중에 중요한 게 이거죠. 열심히 살아야 행복하다. 뭐 맞는 말이죠. 뭐 아무것도 안 하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행복하기 위해서는 하나 더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게, 행복을 느끼는 건 결국 우리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이랑 컴퓨터 안에 행복의 기준이 무언가도 되게 중요한데, 여러 가지 이유로 현대인들의 마음의 행복을 느낌으로 판단할 때가 많다고 합니다. 오늘 좀 기분이 좋으신 분도 있고 기분이 오늘 안 좋은 분도 있으실 텐데, 내 기분이 좋으면 오늘 행복, 기분이 안 좋으면 오늘 불행이야, 뭐 이렇게 좀 판단을 한다는 건데, 이게 괜찮은 행복의 기준이겠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뭐 그냥 우문이지만 제가 하나 질문 드려볼게요. 나는 태어나서 한 번도 우울한 적이 없다 라는 분 있으신가요? 예. 이거 뭐 당연히 그냥 지나가는 질문으로만 한 건데요. 제가 몇 번 당황을 했던 게, 이렇게 로터리 클럽처럼 좀 어르신들 많은 데서 강의를 제가 한 번 했는데 손을 드신 어르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강의 진행이 안 되네 이제. 그래서 이 좀 약간 슬픈 얘기긴 한데, 이렇게 좀 강의 끝나고 제가 이렇게 좀 대화를 나눠봤더니 약간 이렇게 인지 기능이 좀 떨어지셔서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우울이라는 거를 안 느낄 수는 없는 거죠. 희노애락이란 감정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즐겁고 내일은 화만 내고
그 다음 날은 하루 종일 울어 제끼겠다. 이런 게 안 되죠. 어느 철학자가 인생은 어렵다라고 했다는데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아서 어려운 게 아니라 원래 생겨먹기가 어렵다. 이미 느끼시죠? 좋은 일 있으면 나쁜 일 있고 아이고 어떻게 사냐 하면 또 좋은 일 하나 터지고 이렇게 출렁출렁 하기 때문에 감정도 그 인생의 출렁거림에 따라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거죠. 그래서 느낌을 갖고 행복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계속 출렁출렁 되다 보니 행복지수도 더 출렁출렁 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따져봤더니 우울이라는 게 꼭 나쁜 감정이 아니라 기본 감정이라는 얘기까지도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마음엔 예술가가 한 명씩 다 있는데 예술가 전기를 읽다 보면요. 제 손님이 아닌 사람이 있나 싶을 정도로 감정 기복이 심한 거를 느끼게 되고 최근엔 진짜 거꾸로 한 연구도 있습니다. 30만 명 대상으로 추적 조사를 했더니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들이 더 창조적인 일을 많이 한다. 뭐 이런 것도 있는 것처럼 우울한 감정도 심한 우울증은 치료받아야 되겠지만 소중한 내 감정, 때론 그게 내 내면을 바라보고 창조성과도 연관된 이런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등등의 이유로 행복의 기준이 감정인 거는 좀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좀 더 효과적인 행복의 기준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요즘 심리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행복은 느낌이 아니라 가치다. 뭐 이런 얘기를 얘기합니다. 삶의 의미라는 거죠. 언어를 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기분이 좋건 나쁘건 다 우리가 어쨌든 이 시간을 좀 가치 있게 보내기 위해서 저희가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감정 상태와 상관없이 나는 의미 있게 이 시간을 보내고 있고 그래서 지금 나는 행복하다. 뭐 이런 정의인데 내가 이렇게 생각을 딱 해갖고 뱉으면 이 언어가 곧장 마음한테 전달이 돼서 프로그램이 딱 바뀌면 제일 먼저 없어질 직업이 정신과 의사입니다. 오늘부터 내 감정과 상관없이 가치 있게 살면 돼 해서 오케이 그러면 제가 강의를 더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바뀌니까. 근데 왜 어렵냐? 아무리 언어로 얘기해도 잘 안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우회적인 좀 방법으로 해야 할 텐데요. 아침에 딱 눈 뜰 때 어떠세요? 나는 근사한 사람이다 이런 느낌이 드시나요? 그런 게 우리가 꽉 차 있으면 우리가 아주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텐데 근사함을 다르게 표현하면 긍정성이죠. 이 긍정적인 마음이 사람한테 좋은 영향을 주는 거는 긍정심리학이라는 용어가 있을 정도로 많이 연구되어 있죠.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 긍정적인 사람이 뭐 인간관계도 좋고 뭐 비즈니스도 잘 되고 심지어는 더 건강하게 오래 산다 이런 연구도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덕담을 할 때 보면 그런 것들이 다 담겨 있어요. 뭐 후배나 아니면 가족들한테 너보다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긍정적으로 살아봐. 저도 이상한 습관이 하나 있는 게요. 아침 출근할 때 거울을 보면서 맨날 화이팅 한번 하고 나가는 거 있죠. 뭐 이게 나쁜 건 아닌데 문제는 내 마음이 넉넉할 때는 이게 에너지를 써서 긍정성을 인공적으로 만드는 방법이거든요. 이걸 조종이라고 합니다. 이게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이 현대사회가 스트레스도 많고 우리 마음이 많이 지쳐 있는데 지친 마음을 더 써서 억지로 긍정성을 만들려고 그러면 긍정성도 약해지고 마음이 더 지칠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이런 이야기 드리면 어쩌란 말이에요. 헷갈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도 우리는 긍정적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인공적으로만 만드는 데 익숙하다 보니 좀 어쩌란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다른 방법이 하나 더 있다는 거죠. 스마트폰이 방전돼서 배터리가 약해져서 화면도 약해지고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 얘가 이제 근사함을 잃은 거죠. 스마트폰이. 어떻게 하면 다시 살아나나요? 충전. 뇌에도 충전법이 있다는 거죠. 에너지를 써서도 만들 수 있지만 반대로 뇌를 충전하면 결과로서 튼튼한 긍정성이 생길 수 있다는 건데 그래서 선생님들 뇌 안에 이 충전 장치가 다 있는데 우리 현대인들이 너무 쓰는 쪽으로만 훈련을 받아서 이렇게 학교 생활, 직장 생활 또 여러 가지 뭐 가정 생활하면서 돌이켜 보시면 내 마음을 쓰는 것만 우리가 훈련을 했지 내 마음을 잘 충전하자는 거는 별 배운 기억도 없고 훈련도 안 한 게 이제 사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뇌를 잘 달달하게 충전할지 제가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좀 웃긴 방법인데, 이건 뭐 실제 임상에서 쓰는 건 아니고, 내가 좀 튼튼하게 지금 충전된 긍정성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 알아볼 수 있는 그냥 장난스러운 테스트가 뭐가 있냐면요. 요즘 뭐 셀프 디스라 그러죠. 자기 비판. 거울 같은 데 서서 한번 자기한테 뭐라고 해보는 거죠. 야, 이 바보야. 이렇게 했을 때 0.1초 만에 마음에서 웃기지 마. 내가 얼마나 훌륭하게 살았는데 하면은 튼튼한 긍정성을 가진 건데요. 야, 이 바보야 했더니 어떻게 알았냐? 이러면 약한 거죠. 그럼 어떻게 하나요? 우리가 막 설명을 해야 해요. 2차적으로. 무슨 소리야? 내가 아내로서, 엄마로서, 아빠로서, 사회의 어떤 구성원으로서 내가 얼마나 기여했는지 알아?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 그래서도 만들 수 있는데 이게 내 마음을 이제 조종해서 만드는 거죠. 이 겉으로 보면 비슷한데 사실은 삶의 질에는 큰 영향을 주는데요. 저는 제 뇌가 지쳤는지 안 지쳤는지를 저는 아침에 출근할 때 확인을 합니다. 마음이 지치면 이 근사함 이런 것도 없어지고 어디 떠나고 싶은 것도 생기고 또 하나가 뭐냐면 공감 능력이 줄어들면서 짜증이 많이 납니다. 마음이 따뜻했던 사람도 요즘 자기가 안 그랬는데 왜 이렇게 짜증이 나는지 몰라요 하고 오는 게 공감이라는 것도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막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사람도 에너지가 고갈되면 막 나도 모르게 미운 말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운전을 하면 누가 이렇게 탁 끼어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날은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이고, 저분 다치시면 어떡하지? 바쁘신가 보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날이 수요일이었다면요. 목요일 날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는데 완전 마음 반응이 달라요. 내가 의사를 때려치고 평생 너를 쫓아가 끝장을 내버리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막 분노감이 하루 차이에. 그렇게 진짜 스마트폰처럼 그때 좀 쫓아가면 안 되겠죠. 아, 내가 문지치고 오늘 마음이 지쳤나 보다. 내 마음이 좋아하는 뭘 해서 충전을 해줘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마음 충전을 계속 했더니 정말 옛날에 생각하면 너무 막 부끄러운 별것도 아닌 거에 막 시비 붙고 막 그랬던 것들이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나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그게 꼭 내가 나쁜 사람 이런 게 아니라 뇌가 지치면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건데요. 자, 본격적인 뇌충전법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마지막 질문 요거 하나 드리고 이제 충전법 말씀드릴까 합니다. 건망증에 대한 건데 오늘 마음 관리랑 건망증이 뭔 상관이 있을까 싶으시겠지만 뇌가 지치면 첫 번째로 나오는 생리 증상 중에 하나가 깜빡깜빡하는 건망증입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서 뭐 이런 건 당연한 거겠지만 제가 최근에 KBS 청소년들 무슨 강의 프로그램 녹화에 갔다가 궁금해서 다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이었는데 건망증 손 들어봐 했더니 반이 손을 드는 거였죠. 네. 얼마 전에 초등학교 앞 지나가는데 너도 건망증이 있니? 한 5학년쯤 될 때들이 서로 얘기해서 당황했는데요. 이게 치매는 실제로 뇌가 작아지는 병이라면 초등학교 애들도 건망증을 느낄 수 있죠. 왜냐하면 뇌가 지치면 집중력이 떨어져서 그렇거든요. 자, 제가 뇌 충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뇌 충전을 위한 첫 번째 자세로 중요한 게 뭐냐면 심리학적 용기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건 나는 강해 이런 용기가 아니라 나 이런 약점도 있어. 솔직하게 오픈하고 보여질 수 있을 때 싹 충전이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귀찮으시겠지만 제가 질문 하나만 드려볼까 합니다. 나 요즘 왜 이렇게 깜빡할까? 내 건망증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 있다 하는 우리 선생님들 용기 있게 한번 손 들어주시죠. 용기를 내셔야 되는데 청소년들도 반드는데 네, 고맙습니다. 지금 보니까 용기 없는 분들이 오늘 많이 오셨어요. 왜냐면 서로 처음 보고 그러니까 쑥스러우시죠. 지금 전 너무 걱정이 되는 게 지금 6분밖에 손 안 드셨거든요. 이게 연구가 되어 있어서요. 본인이 건망증이 있는 걸 아는 사람 중에는 치매가 없습니다. 지금 손 안 드신 분들 다 남아주세요. 근데 제가 얼굴 보면 아는데 여기 정말 그러신 분은 없겠지만 제 이야기는 농담은 아니어서요. 내가 10년, 20년 더 나이가 드는데 치매 걱정하고 있으면 치매 아닙니다. 치매 간병이 왜 가족 입장에서 제일 어렵냐면요. 본인이 아픈지를 몰라서 있죠. 그러니까는 아픈지 모르시니까 나를 간호해주는 가족한테 고맙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일 힘든 부분인데요. 네. 어쨌든
오늘 그래도 6명 용기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른 분들도 좀 열심히 해주셨으면 네,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막 저도 요즘 막 집에 들어가는 번호 생각 안 나갖고 황당하다 이런 생각 한 적이 있는데요. 근데 전화를 못 걸어봤어요. 저기 집사람한테. 집사람 생일로 돼 있어갖고 욕 바가지로 먹을까봐 그래서 별다방에 앉아있다가 이제 들어갔는데 네, 뭐 그렇습니다. 근데 뭐 그런 거야 다시 입력하면 되죠. 저 영화배우 이름 생각 안 나. 어제 뭐 먹었는지 생각 안 나. 그거야 뭐 다시 입력하면 되는데 사실 그런 정보나 뭐 인물에 대한 그런 그 데이터보다 더 중요한 거를 까먹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너무나 인생을 열심히 사신 분이 어느 날 나의 삶을 돌아봤을 때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처럼 휑한 느낌이 드는 게 건망증인 거 아세요? 이게 골치가 아픈 게요. 기억 장치가 논리 컴퓨터에 있지 않고요. 이 또 마음 컴퓨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술가가 입력을 했다 말았다 하고요. 좋은 기억도 이상하게 확 색칠해버리고 그런 거죠. 대표적인 게 우울증이죠. 너무나 멋지게 사셔서 긍정적인 분이 우울증 걸리시면 갑자기 나는 꽝인 인생이야. 나는 100% 치매 걸릴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그게 사실 기억의 문제이거든요. 우리가 오늘 이 순간 다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 순간을 의미 있게 기억하는 정도가 다 다른 거죠. 그리고 시간관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어떤 시간관을 갖느냐가 사람의 행복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과거 긍정적인 시간관, 내 과거가 예쁘게 보이는 사람이 현재와 미래를 행복하게 산다. 근데 이건 뭐 연구 안 해도 당연한 이야기겠죠. 제가 50년을 살았는데 내 50년 망했어. 하지만 오늘부터 잘 살아야지가 절대 안 된다는 건데 요즘 100세를 살아보는 사는 이런 세상에서 그러니까 이 과거의 기억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사회경제적인 어떤 노후 대책도 해야 되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70, 80에 뇌의 에너지가 팍 나가버리면 멀쩡하게 산 인생인데도 내 마음이 잘못 산 것처럼 확 색칠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죠. 한 60대 후반 여성분이 남편분, 따님이랑 같이 오셨는데 한 20분 정도 남편 때문에 속상한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20분 정도 지났더니 이제 따님이 선생님 다음 진료도 있으니까 다음에 와요 엄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생생하게 얘기하셔서 제가 그 사모님한테 여쭤봤어요. 언제 속상했던 일이세요? 그랬더니 30년 전 일이라고. 근데 그분 기억에는 내 인생의 기억이 그거 하나밖에 없는 듯한. 이 기억이 그래서 무섭거든요. 그리고 부정적인 기억이 더 강하게 남는 경우가 사실은 많거든요.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거는 다르게 표현하면 지금 얼마나 이 순간을 예쁘게 기억하느냐, 그리고 그 예쁜 기억을 어떻게 지키느냐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래야 긍정적일 수 있는데, 뇌가 지치게 되면 이게 막 이상해져 가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선생님도 그런 거 경험하실 거예요. 내 컨디션이 좋을 때랑 나쁠 때랑 내 인생을 바라보는 느낌, 오늘의 느낌이 막 달라지는 것들 말이죠. 그래서 이 마음 에너지를 잘 좀 유지시켜야 할 텐데요. 그래서 그 내 마음을 잘 충전시키는 이론으로 요즘 연민 이론, 내가 내 마음을 잘 사랑하는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구체적인 팁을 제가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제가 뭐 뇌 충전 장치가 있다 그러니까 궁금하시죠? 내 뇌 안에 있는 충전 장치는 잘 작동할까? 인데요. 뭐 이제 봄 지난 지 한참 되고 이제 가을이 올 것 같은데 어떻게 올 봄 잘 즐기셨나요? 이것도 제가 잘 드리는 질문이에요.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께 계절의 변화가 느껴지세요 하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금 봄이에요? 가을이에요? 이런 경우가 많죠. 최근에 오셨던 분은 30대 후반에 둘째 아들을 출산한 여성분이 짜증이 너무 들고 애도 너무 야단치고 만사 의욕이 없다 해서 오셨죠. 뭐 출산에 두 아들 육아에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분이 한 봄에 오셨는데요. 4월쯤. 지금 계절이 무슨 계절인가 했더니 너무 놀라는 거예요. 봄이 온 줄도 몰랐대요. 근데 이분이 직업이 뭐냐면요. 꽃을 너무 좋아해서 설해마을에서 꽃집을 10년을 하신, 그리고 잠깐 애 때문에 쉬고 있는 분이 그 꽃이 만개하는 봄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이 계절, 이 봄, 가을, 이 계절의 변화는 우리 뇌의 충전 장치가 아주 좋아하는
그런 에너지원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계절의 변화가 잘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는 이 내 뇌가 잘 작동하지 않는 거 아닌가 의심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니까 저 앞에 오늘 강사는 뭐 아주 그냥 돛 닦고 계절을 잘 즐기고 사나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도 제 고백을 솔직히 드리면 제가 왜 뇌충전법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냐면 벌써 한 8, 9년 된 것 같은데요. 제가 이 번아웃 증후군, 소진 증후군, 이 뇌피로 현상이 세게 왔었거든요. 일단 저는 제가 왔는지도 몰랐어요. 제가 이렇게 정신과 의사란 직업을 어렵게 생각을 안 했는데 뭐 어느 날부터 너무 힘든 거예요. 환자분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감 능력이 떨어져 놓으니까 이 작동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급기야는 제가 막 환자분들한테 헛소리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매주 오시는 40대 여성분이 계셨는데요. 제가 하려고 한 말이 아니라 너무 힘드니까 저도 모르게 그 여성분한테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주머니는 왜 매주 오셔서 안 좋은 얘기만 합니까? 이런 거. 전 얘기를 하면서 내가 미쳤구나, 드디어. 이게 제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미사일처럼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럼 정신과 의사한테 와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와, 너무 놀래갖고 저도. 근데 제가 그 훌륭한 분을 만나서 저한테 죄송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재밌는 얘기를 뭐 해볼게요. 뭐 이래서 지나치긴 했는데, 제가 이 자괴감에 빠졌죠. 내가 어떡하나. 그럼 제가 그렇게 이상한 정신과 의사였느냐? 저는 한 10수년 전에 친절한 의사가 되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마음 먹고 친절을 어떻게 측정할까 고민하다가 민원이 없는 의사가 돼보자 해갖군요. 제가 이 병원에서 그 10년 동안 민원이 단 한 건도 없는, 그래서 나름 친절의 마왕이다. 그래서 본원 간호부랑 행정팀에서 그 3급 이상 10개 팀으로 나눌 테니까 세상에 의사한테 친절 강의를 해달라고 할 정도인데, 저는 그때 친절에 치자만 들어도 치가 떨렸어요. 너무 싫어갖고.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이랬을까? 막 이런 고민을 하게 됐죠. 뭐 의사라도 이제 솔직해야 되니까 그 8, 9년 전만 해도 뭐 정신과 의사라고 해서 특별한 스트레스 관리법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그때 주로 사용했던 스트레스 관리는 좀 액체를 주로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두 가지 좀 섞인 액체를 좋아해서 이렇게 소맥이라는 액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뭐 큰 문제 없었어요. 이게 막 좀 일 때문에 힘들 때는 한 3, 4잔 먹으면 또 열심히 일해야지 뭐 기분도 들고,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니까 이제 직장 상사가 막 일을 많이 시키고 하시면 확실히 일보다는 관계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도 한 10잔쯤 먹다 보면 맥주잔 뒤편에 막 원장님 얼굴도 사랑스럽게 보이고 그래서 별 문제 없이 직장 생활을 했는데, 요즘 너무 내가 스트레스 관리를 안 했나? 한 10몇 잔 먹고 진료를 갔더니 그 어느 때보다도 헛소리를 많이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지 하다가 보니, 이게 혹시 내가 내 뇌가 지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 그때부터 연구가 많이 됐었거든요. 뇌충전법 중에 제일 만만한 거 뭐 없을까 봤더니 하루 10분 멍 때리며 걷기만 해도 충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 이딴 게 도움이 될까? 근데 너무 힘들어서 막 그때 전 약도 먹어보고 막 다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충전이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오셔서 뇌충전법 끝내주는 거 없냐?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면 ACC에 이러기도 하지만 그걸 삶에 적용하면 내 삶에 너무 큰 변화가 왔다. 그래서 뇌충전을, 과학을 하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옛스러운 말로 바꾸면 도 닦는 거랑 비슷하지 않나. 이 도라는 게 지식이 아니라 체험, 훈련으로 내 걸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를 좀 현대적으로 해석한다면 직접적인 논리적인 언어로 소통할 수 없는 마음과 어떤 우회적인 전략으로 내 마음과 연결을 해 꺼진 충전 스위치를 켜겠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있는 충전 장치를 요즘 연민, 뭐 영어로 컴패션 시스템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연구 이론화가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충전 장치를 어떻게 잘 충전할까? 우리 선생님들은 쉰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쉬는 거는 뭘까요? 많은 경우에 일을 안 하는 거. 그래서
열심히 직장인이면 직장을 좀 그만두고 쉬고 싶다. 전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직업 중에 하나가 전업주부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빨리 애 키우고 자유로운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다 하는데 막상 그런 자유로운 시간이 찾아오면 더 지치고 힘들다 얘기하시는 경우도 많죠. 쉬는 게 왜 어렵냐? 일을 안 한다고 해서 충전이 되지 않습니다. 일하는 것도 골치 아파 죽겠는데 쉬려면요, 내 마음이 즐거운 뭔가 활동을 해줘야 돼서 일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뇌 충전을 위해서 또 무슨 활동을 해줘야 되니 이게 사실은 듣기만 하면 머리가 아플 수도 있는 거죠. 쉰다는 거는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좋아하는, 내 뇌가 즐거운 일을 무언가를 해줄 때 충전이 일어나는 거죠. 요즘 일과 삶의 균형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데 그 일이라는 거는 뭐 우린 주로 근데 일 위주의 훈련, 또 그런 삶을 살았죠. 일과 삶의 균형일 때 삶은 내가 누구인지 아는 건데요. 우리 선생님들은 어떤 취미를 갖고 계시나요? 이 정도가 있어야 취미입니다. 이것만 해도 난 행복해. 취미가 없다면 왜 슬픈 거냐면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른 채 달려온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 성격, 얼굴, 생김새가 다 다른 것처럼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우리가 다 다릅니다. 결혼 생활을 좀 하신 분들이 꼭 지금 배우자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면, 다시 결혼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게 꼭 지금 배우자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있는 거죠. 결혼하기 전엔 내가 이런 남자, 이런 여자랑 맞을 줄 알았는데 막상 해보니 내가 좀 나도 더 알게 되고 내가 오히려 이런 사람이 더 맞을 수 있겠구나 하는 나에 대한 이해도가 올라간 것도 한 부분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평생의 취미를 만났다는 분들 보면요, 자기가 이거를 좋아하게 될지 몰랐다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저한테 피아니스트 한 분이 뭐 여러 가지 이제 스트레스 때문에 오셨는데 전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분이 어떤 취미를 갖고는 스트레스 증상이 싹 없어졌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더 골치 아플 것 같아요. 옷 만들기. 피아노 치기도 바쁜데 싹 없어졌어요. 저랑 라디오를 오래 좀 같이 하고 있는 뭐 가수이기도 하고 작곡가 정재영 씨라고 불후의 명곡 MC 하는 분, 이분이 뭐 요즘 TV에서 자기 서핑 좋아하는 거, 요즘 바다 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좋아하는데 이 운동을 좋아하게 안 생겼잖아요. 자기 운동 안 좋아하는데 해외에 갔다 시간 남을 때 하도 친구가 한번 해보라고 해서 억지로 했다가 요즘은 그래서 방송 핑계 대고 막 서핑 타러 하와이 가고 그래서 제 라디오 PD가 미치려고 그러는데 북한은 없어져서 뭐 그 정도로 이게 내 삶의 어떤 느낌이 오는 거죠. 근데 이 취미라는 게 근데 제 이 이야기를 듣고 6개월 만에 내 취미를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이건 또 일로 접근하는 겁니다. 취미는 사실은 어떤 활동이 아니라요, 삶을 사는 어떤 자세, 방향성, 이런 거죠. 일이라는 건 대부분 생존을 위한 건데 취미를 갖는다는 건 생존의 이유죠. 내가 뭘 좋아하는 사람인지 찾아가는 그 노력 자체를 소중하게 여길 때 우리 마음은 행복하면서 충전이 되는데 이 되게 힘든 거죠. 노는 게 쉬울 것 같은데요, 쉽지가 않습니다. 연구를 했더니 워낙 일 중심으로 살다 보면요, 놀려고 하면 불안감이 치솟는 걸로 되어 있어요. 놀면 내 인생 끝장이야, 뭐 이런. 그래서 저한테 CEO분들도 많이 오고 그러시는데요, 1년씩 걸립니다. 노는 이게 내가 아무리 제주도를 가도요, 일하는 공장만 돌리면 일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그냥 서울에 있고 내 사무실에 있어도 이 노는 장치, 충전 장치가 놀면 그게 바캉스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내면에 이게 잘 작동하는 게 좋은데 그래도 어떤 것들이 좋은지 조금 키워드를 뽑아봤더니 이 사람, 자연, 문화, 이 세 가지로 나와 있죠. 너무나 뭐 익숙한 단어들이죠. 사람, 자연, 문화와 우리 뇌를 연결시킬 때 마음이 막 기분 좋아지면서 충전이 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성을 잘 유지해 준다는 건데요. 사람이 제일 좋은 에너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 막 행복을 통계적으로 좀 억지로 연구하죠, 심리학에서. 그래서 대표적인 연구가 그 테드 강의 같은 데서도 이제 발표돼서 아주 히트를 쳤던 하버드대 심리학과에서 72년이나 행복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
연구 결과는 좀 너무 뻔해서 허전하긴 한데요. 좋은 인간관계를 가진 사람이 더 성공하고 더 행복하다. 제가 좋은 얘기여서 제가 3년째 컬럼 연재하고 있는 조선일보에 이걸 인용했는데 인터넷판에 악플이 달렸어요. 귀여운 악플. 그걸 연구를 안 하면 모르냐. 하버드병에서 벗어나야 된다는데 제가 할 말이 없던 하버드에서 했으니까 저도 썼던 것 같기는 그래서 좀 반성을 했는데요. 실제로 행복과학 연구를 다 합치면요. 행복을 유지하는 요소 1번이 엉뚱하게도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가 몇 명이냐. 뭐 이런 거죠. 전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행복하기 엄청 쉽네. 사람만 있으면 되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너무 어려워요. 이런 격언도 있지 않습니까? 평생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진실한 친구 한 명만 만나도 당신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이게 막상 어렵습니다. 저는 부부관계가 갈등이 있다는 것은 모든 인간관계가 어렵다는 증거가 아닐까 싶은데요. 왜 이렇게 인간관계가 다 어렵냐면 너무 반대되는 욕구가 인간관계에서 같이 공존하거든요. 우리 마음에. 나 너랑 가까워지고 싶어. 이런 친밀 사랑에 대한 욕구 바로 옆에 너 나 건드리지 마. 난 나야. 자유 독립에 대한 욕구가 같이 있다 보니 이거는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남녀가 너무 사랑해서 결혼도 하고 몸을 맞대고 그래서 자녀도 나오고 친밀감이 완성된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요구할 수 있죠. 여보, 이제 애도 우리 아이도 나왔는데 술을 끊어요. 그럼 술 좋아하는 남편 입장에선 아내와의 친밀함도 유지한 채 술을 마음껏 먹는 자유를 유지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좀 예쁘게 표현해서 하얀 거짓말. 몇 잔 먹었어? 한 잔. 근데 여기 약주 드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회식 때 한 잔 먹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 꼭 악의가 있는 건 아니지만 세상에 비밀이 제일 많은 사이가 부부가 되기 쉬운 면도 있죠. 그게 꼭 무슨 악의적인 거짓말이 아니라 관계와 자유를 동시에 유지하다 보니 이제 그런 부분도 생길 수 있는 거죠. 오래된 친구가 좋을 것 같지만 때로는 새로운 친구한테 오히려 우리가 더 마음을 터놓을 수도 있고요. 또 오래됐지만 만나지 않았던 그런 친구들도 상당히 우리 마음에 힐링을 줄 수 있는데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최근 한 달 동안 새로운 친구를 만나는 노력을 하셨는지, 최근 한 달 동안 오랫동안 못 만났던 친구들을 만난 적이 있으신지. 사실은 이렇게 끊임없이 투자를 하지 않으면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이게 잘 갖는 게 이제 어려운데요. 제가 이제 50에 불과하지만 여기서 진료를 어르신들을 많이 보다 보니 이게 나이가 들수록 젊은 친구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고, 저도 이제 제가 더 어렸을 때 모셨던 여기 원장님이 계신데요. 이게 확실히 좀 저만 해도 이제 머리가 컸고 한 20대 30대 말랑말랑 후배, 제가 그때 그 원장님이 잘해주셔서요. 지금도 막 뵈면 너무 좋아요. 그분이 지금 현직에 있지 않아도 진짜 형님 같고 이제는 저한테 제일 사랑하는 동생이다 막 이러시더라고요. 전에는 많이 미셨는데 이제 같이 늙어가는 처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이제 들고, 그래서 나도 좀 그런 후배를 하나 구해볼까 이러다가 저는 좀 취미로 기타를 하고 있는데 기타 하다가 만난 후배인데 띠동갑 이상 차이가 나고 너무 좋은 게 피부과여서 나중에 피부 관리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총각이고, 그리고 저는 마음에 드는데 좀 성격이 좋게 얘기하면 솔직, 나쁘게 얘기하면 까칠해요. 나이 어린 친구를 사귈 때는요, 까칠한 후배가 좋습니다. 성격 좋은 후배가 저를 만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애인처럼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잘해줬더니, 제가 보니까 제가 정신과 의사인데 제 오래된 친구보다 오히려 아무런 서로 연결된 게 없으니까 인간관계가, 제가 속에 괴로운 걸 그 친구한테 얘기하면서 위로를 받는 이런 것도 느끼고요. 제가 되게 저한테 무슨 생일 선물을 하지 않나?
되게 감동을 받았던 게 몸에 무슨 약간 변화가 와갖고는 알레르기가 생겼는지 모기 때문에 다리가 팅팅 벗던 적이 있는데 그 까칠한 친구가 차를 몰고 스테로이드 연고를 갖다 준 거 있죠. 애인보다 낫다. 제가 이런 생각. 불륜도 아니고 애인보다 낫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하도 저랑만 놀았더니 불안한지 작년 연말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선배님, 저도 내년에 결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가만뒀어야 되는데 제가 또 쓸데없는 얘기를 했죠. 후배, 결혼은 시간에 쫓겨서 하면 안 돼. 사랑을 쫓아야지. 그래갖고는 너무 결혼 안 할 것처럼 그래서 제가 좀 계속 소개팅도 하고 불안하고 있는데, 혹시 괜찮은 피부과 어디 소개시켜 줄 게 있어요?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제가 중간에 다리를 놓죠. 뭐 비슷한 예로 자녀도 마찬가지죠. 이게 아무리 내가 사회경제적 성공을 해도 자녀가 내가 나이 들었을 때 따뜻하게 웃어주지 않으면 이게 참 마음이 슬플 수밖에 없는데, 이게 꼭 나쁜 건 아닌데 잘 키우려고 잔소리하고 이러다 보면, 특히나 우리 아빠들은, 엄마들은 잔소리를 해도 모성애 때문인지 자녀들이랑 잘 지내는데 아빠들은 잔소리 몇 번 했다가는 정말 너무 먼, 그래서 아빠들도 자녀랑 가깝고 싶은데 힘들다는 고민 오고요. 반대도 많이 와요. 이제 아버님이 연로하셔서 돌아가실지 모르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사랑한단 말 한 번 하고 싶은데 그게 어렵다는 고민 사연을 이제 보내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 전 제일 슬픈 게 고부 갈등 같아요. 사실은 오늘의 며느리가 나중에 시어머니고 지금의 시어머니가 소실적의 며느리였는데 이 복잡한 심리적 이유 때문에 사실은 서로 제일 이해해주면 제일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데요. 나이 젊은 사람과 친구가 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자꾸 내 눈높이로 끌어올리려고 그러는데 불가능합니다. 그 인생을 안 살았는데 어떻게 내 눈높이로. 그러니까 나이 어린 사람이랑 친구가 되려면 내가 그 눈높이로 낮아지는 수밖에 없지만 그 대신 얻는 게 있는 거죠. 내 사랑하는 그 후배들의 이 따뜻한, 자녀를 포함해서 얻을 수 있어서 하여튼 그런 좀 우리가 노력들을 해서 따뜻함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제일 좋긴 한데 이게 어려워요, 사실은. 굉장한 노력도 들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인간관계보다 조금은 더 일정하고 용이하게 뇌를 충전할 수 있는 게 자연과 문화와의 만남이죠. 선생님들은 지금 다 영화 주인공으로서 살고 계시죠. 내가 찍고 있는 영화의 이름은 My Life, 내 인생이란 영화죠. 영화 주인공이 언제 자기 영화를 감상할 수 있나요? 주인공일 때 감상할 수 있나요? 아니죠. 영화를 다 찍고 시사회 때 관객의 입장에서 내 영화를 볼 때 감상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가끔은 주인공이 아니라 관객의 입장에서 내 인생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걸 심리용어로 관찰자적 자아의 힘을 기른다고 하는데요. 주인공일 때는 왜 이렇게 내 인생 힘들어? 어려워. 이런 느낌이 찾아오는데 한 발짝 물러서서 싹 보면 이 철학적으로 성숙해지는 이런 일들이 생긴다고 합니다. 마음도 소탈해지면서 나만 힘든 줄 알았더니 워낙 인생이 이러네. 멀리서 봤더니 좋은 것도 많네 하면서 긍정성이 훅 찾아오는 걸로 되어 있죠. 논리 컴퓨터는 목표를 높일수록 효과가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3등 했으면 1등, 1억 벌였으면 2억. 근데 긍정성을 만드는 마음 컴퓨터는 오히려 기대치를 떨어뜨릴수록 강력한 긍정성이 나오는 걸로 되어 있죠. 근데 이건 인간관계랑도 맞물려서요. 잘났는데 잘난 척하는 사람한테 매력을 느끼시나요? 그렇지 않죠. 너무 성실히 성공해서 멋진 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탈한 감성을 유지할 때 우리는 저 사람이랑 가까워지고 싶다는 매력을 느끼는 것처럼 내 마음을 소탈하게 유지하는 거는 사실 인간관계 측면에서도 중요한데 오늘부터 내 마음을 소탈하게 해야지 라고 백날 외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럼 그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객의 입장에서 내 마음을, 내 인생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게 내가 계속 관객으로 봐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자연과 문화를 즐길 때 자동으로 일어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잠깐이라도 시간을 내
뭐 커피 한 잔이라도 들고 하늘을 바라볼 때 내가 하늘을 보는 것 같지만 지금 이 쏘고 있는 프로젝터가 선생님들 마음에 하나씩 다 달려 있어서요. 내가 하늘을 보는 것 같지만 하늘에 쏴진 내가 나를 보는 일이 자동으로 일어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내가 좋아하는 영화, 뭐 미술작품 이런 거를 볼 때 내가 그거를 보는 것 같지만 거기에 내가 쏴지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걸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자연과 문화를 즐기지 않으면 내가 나를 바라볼 수 있는 방법론이 없고 그런 소탈한 감성에서 찾아오는 충전도 어렵다는 건데 문화적 취미를 즐기는 사람이 지금 멸종 단계입니다. 통계청 통계를 보면 여가를 보내는 것 중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한다가 90%고요. 문화적 취미를 가지신 분이 지금 3점 몇 프로밖에 안 나와요. 책도 너무 좋은데 책 읽는 사람도 점점 줄고 있는 거 아세요? 그만큼 우리가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건데 사실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마음을 충전해야 되고 바빠 죽겠는데 언제 이러느냐? 놀랍게도 이런 이론을 경영학자들이 더 가져가서요. 이게 저한테 오신 CEO분들 어렵게 놀기 시작하면 저는 사실은 경영 컨설턴트가 아니기 때문에 CEO가 놀면 좀 매출이 줄어도 마음은 행복하니까 남는 장사가 아닐까 생각했는데 타 회사가 잘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봤더니 열심히만 살아서 성공할 수 있는 세상은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사 슬로건에 옛날에 많았던 더 높이, 더 빨리, 더 멀리 같은 건 다 없어졌죠. 공감, 소통, 창조적 사고가 리더십의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데 그거를 담당하는 뇌의 부분이 어딘가 봤더니 뇌를 충전할 때 켜지는 그 시스템이 담당하는. 그래서 계속 지치지 않고 잘 나가는 성공한 분들 보면요. 자기만의 필살기 취미를 갖고 있는 경우가 더 많은 거를 보게 되죠. 한 50대 중후반에 로펌을 운영하시는 대표 변호사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문을 딱 여는 순간 의학했습니다. 너무 인상이 막 어둡고 그래서요. 야, 내가 진료실이니까 뭐지 바깥에서는 안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 막 앉자마자 뭐 인생 막 무기력하고 막 그다음 후배 변호사들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뭐 근데 자기가 여기서 막 후배 변호사랑 소통이 안 좋아져서 후배 변호사들이 한테 미안하다는 얘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회사가 안 돌아간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다가 취미 있으세요? 그랬더니 약간 황당해 하시더라고요. 좀 힘들어 죽겠어서 왔는데 이 의사가 이렇게 엉뚱한 이야기를 하나. 근데 대학교 때 그림 그리기를 하고 싶으셨다. 그러셔서 제가 그림을 그리시라 그랬더니 진짜 화를 내시더라고요. 지금 바빠 죽겠는데 왔는데 지금 무슨 언제 한가하게 그림 그리고 있냐. 그래서 제가 하여튼 좀 설명을 드리고 이제 했는데 근데 말은 그러셨는데 또 그리기 시작하셨거든요. 그래서 몇 번 더 오신 다음에 한 4달쯤 됐을 때 문을 딱 열고 들어오는데 저는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좋아지셨는지를 거의 맞춥니다. 왜냐하면 얼굴이 마음이 창이어서요. 내가 우울을 느끼는 것보다 먼저 얼굴이 우울하고요. 마음이 기뻐지는 속도보다 얼굴이 기뻐지는 게 더 빠릅니다. 그래서 딱 들어오시면 한 5, 6년 젊어 보이세요. 이 스트레스 주름이 다 풀리면서. 물론 요즘 제가 당황할 때가 있는 게 보톡스를 맞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건 진짜 환해져서 오셔갖고 제가 이제 알 길이 없는데 그렇지 않고는 제가 대충 맞추는데 못 알아봤어요.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데 하도 젊어 보여서. 그래서 이분이 앉아서 하시는 말씀이 의욕도 생기고 소통도 좋아졌다 하시는데 재밌는 말씀을 하시는 게 전에는 더 성공해야지 더 벌어야지 하는 생각이 가득했는데 갑자기 그림을 그리면서 이상한 마음이 들더래요. 돈은 많이 벌어 뭐하나. 그냥 내가 가진 직업으로 뭐 의미있게 살고 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저는 확신하는데 이분 돈도 많이 버실 겁니다. 아마. 예, 긍정성이 유지되고 하니까. 그래서 그만 오세요 변호사님 하고 헤어지는데 제가 별로 해드린 것도 없는데 나이도 많으시잖아요 저보다. 90도 인사를 3번을 하신 거예요. 이분 마음이 소탈해진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 순간 뭉클하면서 제가 말 실수를 할 뻔했어요. 형 우리 소맥 한잔 하자. 나도 고민이 많거든. 뭐 꾹 참았죠. 막 그 매력도가 올라간 거죠. 진짜 만나서 한잔 하고 싶은 인생의 선배로 두고 싶은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게 특별한 게 없는데 이게 특별한 게 없는 거에 이 진실이 있고 이 이론이 재밌게도 막 공장님, 맨장님 어떻게 보면 동양 사상을 거꾸로 지금 서양에서 가져가서 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요즘 행복과에서 얘기하는 거 하나 더 말씀드리고 제 강의를 끝내면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한다. 이게 사실은 우리한테 더 익숙한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행복과학자들이 이 말이 틀린 말이랍니다. 행복해서 열심히 사는 거랍니다. 사람이 이렇게 기를 쓰고 생존을 하려고 했던 동기가 너무 행복해서였더래요. 근데 우리가 행복해서 열심히 살려고 생존을 너무 훈련하고 달리는 나머지 막상 열심히 사는 생존의 이유인 행복을 느끼는 거에 어색해진 그 육기하란가 그분이 뭐 사피엔스란 책 제목이 맞나요? 그 베스트셀러였는데 여러 뭐 그건 그분 책에 있는 내용이지만 인간이 될 캔디데이트들이 많았답니다. 그 중에 호모 사피엔스가 인간이 되었다. 뭐 그분의 이야기인데요. 인류학자의 이야기인데 그럼 호모 사피엔스에 대한 그 정의가 되게 슬퍼요. 권력을 이용해 생존을 취하는 데는 능하나 자기가 가진 힘을 이용해 행복을 느끼는 데는 취약한 게 호모 사피엔스란 종족이다.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우픈 요즘 말로 이야기인데요. 일단 바라기는 이것도 뭐 오늘부터 우리 하면 되니까요. 이제 저도 노력할 거고 우리 선생님들도 해서 아마 우리가 열심히 사는 데는 다 이제 선수니까 내가 뭘 좋아하지? 내가 어떤 거를 할 때 행복하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발견하는 그런 삶도 이렇게 같이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